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얼마 전에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저에겐 평생 후회로 남았었는데 그 사람도 저와 함께했던 그날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3년 전보다 더 커져 있더라고요. 이미 저는 새로운 남자와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옆에 있던 전시모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잠시 잊고 있었던 전시모의 기억까지 전부 다 떠오르게 되었네요. 4년 전 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생활을 그리기 위해 열심히 살았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전 남편의 자상함과 저를 향한 한결같은 모습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었고, 남은 인생 함께하면 슬픔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결혼이라는 건 살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고 나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퇴근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곧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하며 저 먼저 집으로 들어와 저녁 상차림까지 전부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은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먼저 연락을 했었고 저를 우선시 생각해서 걱정하지 않게 행동했었는데 그날따라 늦은 저녁 시간대까지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확실히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시모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연락 온 거 있어요? 분명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전화통화도 했었고 문자도 주고받았었는데 퇴근 시간대부터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은 그이한테 연락받은 거라도 있으세요? 오늘같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무슨 일 생겼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걔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자고 있던 나를 깨워. 기다리다 보면 연락 오겠지. 나한테는 연락 온 거 없으니까 다시 전화를 해보든지. 그렇게 걱정되면 나가서 찾아보든지 해라.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도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다. 자고 있던 시모를 깨워서 그런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는 당신 아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별일도 아닌데 전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전화통화를 끊은 뒤 남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완전 녹초가 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기분이 완전 상해 있었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뭘 했길래 연락 한 통 없었는지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이 좀 있었어.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연락할 틈도 없었네. 당신 자고 있을까봐 일부러 연락 안 하고 들어온 거야. 다음날 얘기해도 되니까. 지금까지 문자 한 통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잠이 오겠어?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알아? 도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새벽 시간까지 전화가 안 된 거야? 그것 말고
나한테 말 못할 다른 상황이라도 있었던 거야? 평소에 내가 알던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아이, 참. 내가 회사 일 말고 뭐가 더 있겠어. 일단,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도 왜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 저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되려 짜증난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납득될 만한 말만 해줘도 괜찮았을 텐데 남편은 저에게 회사의 일이라며 대충 한마디 던진 뒤 상황을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어요. 늦은 새벽 시간에 누군가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길래 확인을 해보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람에게 오는 문자를 확인해 볼 수 없어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남편의 핸드폰이 잠금 장치로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핸드폰을 확인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아서 약간 서운했었지만 그런 걸로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연속적으로 오는 문자를 보니 남편이 분명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안 좋은 느낌이 머릿속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연락 온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꼴딱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이 트자마자 핸드폰 알람 소리에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지금 밤 새운 거야? 아, 당신 어제 일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늦은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전날 일 때문에 화 많이 났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나는 어제 하루 종일 당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집에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나 봐?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됐든 회사 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왔잖아. 우리 아침부터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겠어? 그 말은 앞으로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있다는 거야?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화장실 갈 때라도 문자 한 통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잖아.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 벌써부터 이런 일로 삐걱거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새벽에 당신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 오던데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건 아니지?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회사 집 말고 다른 데에 눈 돌린 적 있었어?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 할래? 왜 흥분을 하고 그래? 그럼 새벽에 당신한테 연락 온 사람이 누군데 그래? 최근에 갑자기 핸드폰은 왜 잠근 거야?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 혹시 의처증 같은 병 있는 거 아니야? 사소한 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병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회사 보안상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잠금장치에 걸어놓은 거야. 새벽에 무슨 문자가 왔는지 보고 싶다고? 자, 확인해봐. 회사 업무차 다음날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단톡방에 연락 온 문자밖에 없어.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어제 잠깐 그런 일 있었다고 날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남편은 핸드폰을 확인해 보라며 비밀번호를 풀어준 뒤 저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핸드폰을 건네받은 저는 안에 있던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회사 단톡방에 다음날 업무 상황에 대한 일정들이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면서 핸드폰을 가로챈 뒤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오해하게끔 상황을 안 좋게 풀어갔으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전처럼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은 상처도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까지 했었다며? 너는 내 아들을 그렇게 못 믿니? 새벽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의처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로 오해해서 핸드폰까지 전부 다 뒤졌었다며?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더라. 이젠 내 말귀까지 못 알아듣는 거야? 한동안 우리 아들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해라. 나는 무조건 내 아들 편이야. 어머님, 잠시만요. 저번에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잠 한숨 못 잘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이 편에서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시모는 제 말이 듣기 싫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제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못했었고 남편이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전화로 풀어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뭐야? 벌써 생각이 정리된 거니?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내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들어왔으면 당연히 고생했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부터 하니까 내 아들도 상처를 받게 된 거잖아. 너는 앞으로 내 아들과 어떻게 지낼 생각이냐? 어머님, 제가 오죽했으면 저 사람을 의심했겠어요. 그만큼 본인의 행실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일은 저희 부부의 일이니 집에 가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랑 벌써 끝내고 싶은 거야? 나 하루 늦게 온 거 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로 의심하면 벌써 다 말 다 했지.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별거 하자는 거나 다름없잖아.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서로 맞춰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게 되는 상황은 당연히 오는 거라고. 이번 일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우리 관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밖에 없을 거야.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서 얘기해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야. 오늘 들어가서 저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충분히 좋게 풀어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이 생각이 없어서 내 집에 왔겠어? 너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온 거잖아. 그럼 어머님은 저와 이 사람이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저희가 좋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의처증이 있는 네가 내 아들 피를 말릴 텐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사니? 한번 시작된 의심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내 아들을 괴롭히겠어? 정신병 걸리기 전에 빼와야 더 큰 피해를 막지 않겠니? 의처증 그거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이라더라. 나중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일까지 처지른다며?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중간에서 시모가 계속 끼어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저에게 정신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남편과 이혼을 부추겼어요. 원인 제공을 남편이 먼저 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옆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남편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괜히 더 큰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차라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당신은 잠자코 있어. 둘이 풀어야 될 일인데 왜 당신이 중간에 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야? 너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내 집에 와서 이 난리야? 당신도 이럴 땐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지. 왜 이혼을 부추기고 있어? 당장 돌아가라. 시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남편한테 화를 내자 시모는 시부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시부모님까지 심각한 분위기로 이어졌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최대한 좋게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벽을 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되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군요. 오해를 풀지 못하니 서로의 감정은 더욱더 악화만 되어갔고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벼랑간 남편이 왜 갑자기 변하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술 한잔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잠실역을 지나가던 순간 남편을 본 것 같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눈앞에 보인 충격적인 장면은 왜 저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되었고 저는 친구와의 술 약속을 취소하고 급하게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따라갔는데 남편의 모습을 정확하게 두 눈으로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양손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본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한 광경에 보인 남편의 모습은 상당히 자상한 얼굴이었고 옆에 함께 걷고 있던 여자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최대한 들키지 않게 유모차를 끌고 있는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향한 곳은 놀이공원이었고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에게 여보라는 호칭으로 서로의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 저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 몰래 이중살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남편의 뒤를 따라 놀이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모자 하나를 구입해서 푹 눌러 쓴 다음 계속해서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유모차 안에 있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였어요. 갓 돌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의문의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부 다 증거물을 남겨둔 다음 기회를 봐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치려 했는데 놀이공원을 걷고 있던 남편과 여자가 벤치에 앉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나도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고. 내 아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를 다시 찾은 거야. 솔직히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 나는 이미 결혼을 했던 상태에서 자기를 몰래 만났다가 결국 우리 관계에 들키게 됐고 나는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당신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탐탁지 않아 있겠지. 나는 전 남편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줬었잖아. 나도 그 당시 애가 있다 보니까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내 전 남편이 서류 하나를 보내주더라고. 그걸 보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당신 아이였던 거야. 이미 전 남편은 뒤에서 내 모든 걸 뒷조사하고 있었던 거였지. 나는 당연히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전 남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다시 찾아가려 했는데 이미 당신도 결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어. 우리 관계가 좋은 시작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포기하려 했는데 그때 마침 퇴근하려는 당신과 마주치게 된 거야. 그때 내 아들이 평생 친부의 존재를 모르고 살게 하는 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결국 그날 털어놓게 된 거였고 그때 자기랑 새벽 늦게까지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제자리를 찾아야 또 다른 피해가 없게 될 거라고 확신했지. 지금 그 여자는 이 사실 전혀 모른다며? 어떻게 얘기할지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으면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 좀 나눌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일이면 하루빨리 말을 해야 되겠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계셔. 그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지만 당신은 벌써 내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 당신 부모님도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상황이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말해야 상황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때 새벽 늦게까지 들어온 건 전부 저 여자 때문이었어? 나랑 살면서 둘의 관계 정리 안 하고 계속 붙어먹다가 애까지 생긴 거야? 저 여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식이었다는 것도 정말 충격인데 나를 의처증 병자로 몰고 갔던 거였어? 나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너랑 결혼 생활 했던 거고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유모차에 있던 아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남편 옆에 붙어있던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했다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동안 남편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이 생각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 여자는 미리 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미안하다며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좋게 이혼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년 뺨에도 사정없이 손을 올렸어요. 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분풀이를 남편에게 계속해야 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 여자가 본처고 제가 꼭 상간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 혼인 취소 소송도 진행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도 시모는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형편이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간슬게 다 빼간다고 온갖 욕을 퍼붓더군요. 이런 사실 알면서도 시모가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쓰레기 집안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의 과거에 자식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3년 만에 다시 법원 앞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설마 너도 이혼하러 온 거냐? 그렇잖아도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네가 그때 내 아들과 이혼한 이후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최근에 출산을 또 했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과 유전자가 다르게 나왔다. 첫애는 내 아들의 친자식인데 둘째는 내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그 벌을 못 버린다더니 내 아들 출근했을 때 택배기사와 눈이 맞아서 내 아들 집에서 한바탕 뒹굴었다더라. 네가 내 아들의 자식만 서둘러 가졌어도 그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만 줄줄이 꼬였잖아.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 아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처음부터 했으면서 왜 남 탓을 해? 전시모는 자기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인 거라면서 들고 있던 서류로 사정없이 제 뺨을 향해 내리쳤어요. 너무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전시모 멱살을 잡아챘는데 제 앞에 나타난 법복을 입고 있던 남편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막아서 남편과 마주친 전시모와 전 남편은 눈앞에 법복을 입고 있던 현 남편을 보고 움찔거렸고 남편이 두 모자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전 남편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 전 남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붉어진 얼굴로 저를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전시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벌써 결혼했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검사 양반이 너랑 새로 살림 차린 분이셨어?
진작 얘기했었으면 내가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정신 나갔어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내 얼굴에 무슨 자격으로 뺨을 올려요?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아, 아,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요즘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빨리 용서를 구하세요. 일을 크게 만들 거예요. 두 모자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전시모에게 서류로 뺨을 맞게 된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던 사이 3년 전에 저와 전남편을 이혼하게 만든 여자가 전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시모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 아들 놔두고 택배기사랑 눈 맞아 바람 피웠다는 거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 전시모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전남편이 법원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힘겹게 말린 뒤 전시모를 차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갑자기 급한 용무에 전화가 와서 받고 있었고 저는 법원 앞에서 난리치는 두 모자 때문에 골치가 아파 격해지는 몸싸움을 막으려고 경비에게 달려가는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돌음이 들려왔어요. 전시모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놓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도 없다며 격한 몸싸움을 계속 벌이던 도중 전시모가 그 여자를 도로가로 밀어버려 사고를 유발했는데 전 남편이 전시모와 그 여자를 말리다가 동반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주변을 에워쌌고 구급차가 도착해 전 남편과 그 여자를 태워 응급실로 출발했습니다. 전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이 전시모를 연행했고 이 문제로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사고를 당했던 그 여자는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전 남편은 한쪽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충격적인 사고를 당한 상태였어요. 이 문제로 전시모는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번 사건을 저희 남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시모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걸 알고 형벌을 무겁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시모의 변호사 측에서는 고의성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곤 하지만 남편이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공방에서 남편이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징역은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도 같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용서받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에 대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퇴근을 하던 도중 처음 본 남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이 저를 도와줬었어요. 지나치던 남자가 저에게 신체 접촉을 했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줬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전시모는 징역 3년 이상 선고받게 될 거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니 어쩌겠어요.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과 하루빨리 정리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 산다면 언젠가 그에 따른 벌이 내려진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시모가 저에게 사정없이 서류봉투로 물리적인 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는 상처보다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동서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도 애원하길래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반쪽이 되어서는 그동안 자신이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동서가 가족이 된 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편이 갈렸다고 해야 할까요? 시부는 동서 내외를 아껴주셨고 시모는 저희 부부 편에 계셨었죠.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전부 동서 때문이었어요. 중간에서 워낙 여우 같은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서로 간의 이간질로 분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서방님과 인사드리러 왔을 때 시모와 시부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심했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동서의 눈빛과 몸에 배어있는 행동과 말투들이 집안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시부는 여자는 무조건 여우 같은 맛이 있어야 한다며 부침성도 좋고 욕심도 많아 보이는 게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것 같다면서 시모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괜히 끼어들었다가 안 좋은 말만 듣게 될지 몰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부와 시모의 팽팽한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서방님의 결정이 제일 큰 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동서의 성격을 전부 다 알 수 없기에 저희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분명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될 거라며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서방님은 시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서로가 받은 상처는 골마 터질 정도로 회복 불능 상태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5년의 시간 동안 시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분들이 아닐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로 지내왔었어요. 다 죽어가는 양반이 입만 살아서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언제까지 막내 며느리만 감싸고 돌 거야? 어떻게 된 게 당신은 멀쩡할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성격에 변화가 없어? 수발은 큰 며느리한테 다 들게 하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냐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막내 며느리만 죽어라 이뻐하고 큰 며느리는 찬밥 신세인데 똑같이 마음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지 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하도 감싸고 도니까 기만 살아서는 항상 당신 뒤에서 조종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여우 같은 며느리를 두고 싶지 않다는 거야. 곰같이 푸근하면서 순박하고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큰 며느리가 데리고 살기 훨씬 좋은 거라고. 여우 같은 막내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 잔머리만 굴리면서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당신 뒤에서 나오지 않는데 내 속이 그동안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알아? 나랑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최근 5년이 제일 많이 싸운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지? 큰 며느리가 그깟 애교 좀 없으면 어때? 그건 당신 입장이지. 나는 다르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며느리는 무조건 애교 많고 언제든 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막내 며느리가 왔을 때는 내가 사는 맛이 나는데 큰 며느리는 그냥 일주일마다 집안 청소해주고 밥이나 차려주는 가정부로밖에 안 보여. 이러다 당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도 불쌍해서 붙어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편가르면 당신 장례는 제대로 치러줄 것 같냐고. 어떻게 된 게 아픈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입은 점점 더 살아나는 거야. 시부는 대장암 말기로 벌써 온몸에 전이가 퍼진 상태라 더 이상 손을 쓰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말라 보일 뿐이지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력이 남아 있으신 것도 정말 신기했었죠.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 것 같다며 처방해준 약을 받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시부는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셨어요. 처음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는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온갖 치료를 다 해왔었지만 발버둥 칠수록 암세포는 도망가듯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현실을 받아들이셨고 시부는 어차피 세상을 떠날 거 막 나가시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더 심하게 난리를 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뒤늦게 시댁에 도착한 동서내외는 조금도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저희 부부와 시모를 무시한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부가 쉬고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처음 며느리로 왔을 때는 그래도 인사는 했었는데 2년차가 되었을 때는 고개만 까딱거리더니 5년차가 되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기가 찼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한참 동안 시부와 대화를 주고받던 동서는 거실에까지 들릴 정도로 시부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살살 녹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며느리가 와서 집안이 살 것 같다며 제가 있을 때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방문을 열면서 밖으로 걸어 나온 동서내외는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늘 있었던 일처럼 남편이 화를 내며 동서내외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부가 동서에게 화를 낸다며 소리치셨어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바로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동서는 워낙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집안의 평화를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행동을 보였어요. 시모는 주방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상차림을 기다리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숟가락을 뺏은 뒤 당장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셨고 시부는 시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휠체어를 타고 방문을 여시더니 밖으로 나오셨어요. 시부는 암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시모가 동서에게 난리치는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시모에게 숟가락을 뺏겨서 화가 난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부에게 불만을 털어놨어요. 아버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마다 어머님이랑 갈라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네.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한들 어떻게 이혼을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아들, 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정말 집안 무너지는 꼴 보고 싶은 거야? 애초부터 엄마는 이 사람 안 좋아했잖아요. 제가 엄마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요. 한 번이라도 이 사람 며느리로서 받아들여 주신 적 있으세요? 뭐 하나라도 하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만 가득하셨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정말 다들 너무 하시네요. 그럼 서방님은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머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려 한 적이 있었나요? 무조건 동서 편만 들어줄 게 아니라 중간 위치에서 균형을 잘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이렇게까지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동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머님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것 뿐인데 그걸 안 잊고게 생각하고 더 삐뚤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형님,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님이 형님이랑 저를 차별했잖아요.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너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아침부터 큰 며느리랑 내가 정성껏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했니? 갑자기 휴지를 달라고 하더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먹던 음식을 휴지에 뱉어버린 다음 입을 헹구더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음식을 여태껏 먹어왔냐며 우리 집안을 거지 취급했잖아. 전날에 큰 며느리랑 좋은 것들로 장봐와서 정성을 쏟아서 만든 음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라.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보라고. 시모는 속으로 삭히고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지만 서방님이랑 시부는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억지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며 되려 동서편을 들어주고 있었네요. 그때 당시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려고 전날에 미리 시댁에 와서 준비했었거든요. 시부는 예비 며느리 온다고 만든 음식을 먼저 드셔보더니 그 자리에서 혼자 밥상까지 차리셨으면서 동서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먹던 음식을 휴지에 싸서 버렸을 때 시부는 좀 전에 보여주셨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저희 앞에서 보이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동서를 감싸고 도셨었죠. 서로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최대한 조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동서는 자기의 감정 상태를 거침없이 표현했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시모는 한 식구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셨던 건데 동서와 시부는 시모의 의견을 묵살한 채 무조건 직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시부 옆에 있던 동서가 이런 상황들이 짜증이 났는지 저한테 해선 안 될 말을 꺼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의 말을 맞받아치며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대충 때우려고 했던 거지. 누가 이 집구석에서 맛없는 밥 먹고 싶은 줄 알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형님이 한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아마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형님이 매번 만들어 오시는 반찬? 솔직히 진짜 별로거든요. 월급 꼴랑 200 받아서 반찬값도 안 나오니 음식에 퀄리티가 있겠어요? 소도 아니고 여물만 먹는 게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제 빌딩에 와서 바닥이나 좀 닦고 몇 푼 더 벌어서 그걸로 고기 반찬도 좀 올리고 좀 하세요.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면 돈 좀 더 드릴게요. 형님은 어차피 자존심 같은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부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할 바엔 제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질 떨어진 음식들을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게 아껴서 삶이 좀 나아지셨어요? 보자 하니까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안 나 잡아보는 건 절대 못 참아. 그러는 동서는 얼마나 잘났길래? 개천에서 용난 주제에 지금 삶이 조금 윤택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손윗사람한테 함부로 대해?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뭉쳐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편을 가르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모습들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시모도 분명 분노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지만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해 보였죠. 이 모든 것들이 동서 하나로 집안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로가 눈을 붉히며 한참 동안 싸우다 보니 어느새 지쳤는지 거친 숨소리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족 모두가 놀란 상태에서 남편과 서방님이 시부를 부축해 급하게 방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주방에서 약을 꺼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시부의 입에 털어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방에서 걸어 나오신 시모는 거실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동서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고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다면서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네요. 동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시부를 불렀지만 많이 위중하신 상태라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의 비명소리에 거실로 뛰쳐나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모에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서방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가려 했지만 시모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시부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힘겹게 일어나셨어요. 시모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내쉬며 급격하게 악화되신 시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시부가 그동안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원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오고 난 뒤부터 시부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셨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가족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얼굴을 붉히며 물고 뜯어도 시부의 마지막 순간은 서로 최대한 조심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시던 시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동서내외는 저희 가족과 시모가 자리를 비켜주길 원했어요. 그동안 시부가 동서내외를 잘 해준 만큼 떠나보내드리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괴로워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동서가 짜증 섞인 말투로 시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길래 남편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서방님이 빨리 서두르라며 동서에게 무언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열리지 않는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온몸으로 달려가 문을 어깨로 강하게 밀쳤고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주먹을 꽉 쥔 채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동서는 시부의 주먹을 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고 서방님이 서류를 몸뒤로 숨기려 하자 남편이 서방님이 숨기고 있는 서류를 뺏어든 뒤 확인을 함과 동시에 남편은 서방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들을 확인하시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떨군 채 들지 못하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으며 네가 인간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아버님이 저와 약속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으시려고 하시면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서류 주세요. 그건 제 거라고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주기로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도 내 며느리가 아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너희는 온통 시애비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탐이 나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어? 이런다고 모든 게 너희들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버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뒷말 나오기 전에 받으려고 유서와 서류 준비해서 온 건데 아버님이 글쎄 손을 안 펴시잖아요. 지장을 찍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숨을 헐떡거리시면서도 주먹은 절대 펴지 않았다고요. 곧 있으면 세상 떠날 노인네가 힘은 또 왜 이렇게 센 거야? 빨리 일어나셔서 저한테 전부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 지키시라고요. 갈 땐 가시더라도 뒤처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시모는 동서를 거실 밖으로 끌어내었고 남편은 서방님을 밖으로 내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은 단기간에 준비한 서류 같지는 않았어요. 분명 시부의 건강이 온전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놓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든 서류에는 시부의 지장이 찍혀 있지 않았었어요. 모든 걸 준비만 해 놓으시고 유서도 작성만 해 놓으신 채 결정적인 시부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가누기 힘들 때 넘겨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동서가 지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분명 정신은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으셨을 텐데 시부는 주먹을 꽉 쥔 채 마지막까지 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시부가 떠나는 거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정작 동서와 서방님은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눈이 멀어 슬퍼하기는커녕 서류에 지장을 강제로 찍게 하려는 모습들에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난리 속에 시부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시모는 마지막 순간을 동서내외 때문에 못 봤다고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그 사이 동서내외는 급하게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의 장례가 진행이 되는 동안 동서내외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장례식에 와봤자 분명 시모에게 머리채 잡힐 게 안 봐도 뻔했었죠. 동서가 가족들끼리 편을 가르고
지금까지 시부를 방패 삼아 왔었는데 정작 시부가 돌아가시니 동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저희 가족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모든 것들이 시모의 소유가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동서는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당장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본관동 테이블 위에 있는 제 명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긴 제 자리인데 왜 형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명패는 또 뭐고요? 이 사무실은 아버님이 저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쩌지? 보다시피 어머님께서 이곳을 나보고 사용하라고 주셨거든. 얼마 전까지 동서 말대로 월급 200 받는 걸로 반찬값 하기 힘들었었는데 이 건물 소유주가 어머님한테 들어가고 나선 나도 이제 하고 싶은 사업을 해볼 수 있게 되었네. 여기가 동서한테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아버님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거라 동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직원들도 얼마나 막대했으면 불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던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들어왔는데 단 한 명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와 함께 일하기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어. 동서는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거야.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동서가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보였던 행동들과 아버님을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서 때문에 아버님이 세상 떠났다고 하면 상황이 꽤 복잡해질걸? 아버님이 동서한테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곧 주겠다는 말에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은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있는 동서 물건들은 전부 다 폐기시킬 테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로 싹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나한테 이 빌딩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형님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내치고 가져가겠다는 거야? 여긴 내 사무실이고 내 빌딩이라고. 절대 못 나가니까 법대로 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넘겨줄 것 같아?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건 너를 엄청 아끼던 그 인간이 있을 때나 하는 얘기지. 지금은 상황이 전부 달라졌잖아. 우리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너한테 조금도 넘겨줄 수 없다. 이 빌딩은 내 큰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아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시모의 등장에 목소리를 높이던 동서는 꼬리를 내린 채 급하게 빌딩 밖으로 도망쳤어요. 동서는 그동안 아버님께서 넘겨주실 빌딩을 제 소유인 양 드나들며 관리하고 있었죠. 아버님의 비위를 살살 맞춰가며 무상임대로 사무실까지 차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서방님은 시댁에 몇 번이나 찾아와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는 서방님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에게 항상 지원받고 살아왔던 동서내외는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사는 게 불안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몇 번이나 찾아왔었죠. 그동안의 씀씀이가 동서내외를 버티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점점 궁핍해지고 생활에 불만이 생겼는지 서방님과 동서가 시도 때도 없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국 별거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저와 만나길 원하길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지만 간절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되었죠. 형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너무 버릇없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신 7주 차예요.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번만 어머님한테 잘 좀 봐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동서가 임신한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다시 받아주면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 건데? 이번엔 어머님한테 빨대 꽂고 살려고? 임신했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어. 그동안 동서가 우리 가족한테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봐. 절대 용서해줄 수 없다고. 임신했으면 앞으로 서방님이랑 악착같이 살아야지. 별것까지 하면 되겠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버는 돈이 없는 건 아니지?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야 할 텐데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반찬을 만들어 먹기 힘들면 내 빌딩 와서 바닥이나 좀 닦던지. 땀 흘려 일한 만큼 일당은 두둑히 챙겨주도록 할게. 생각 있으면 빌딩 관리소에 이력서 한 장 놓고 가. 동서는 자기 잘못에 대해 아직까지 전부 다 뉘우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겪은 아픔은 5년인데 동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모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은 동서 내외를 절대 받아줄 마음이 없네요. 앞으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